안녕하세요. 오늘은 어, 여러 선거제도 개정안 중에 전재수 의원과 이탄희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의 특징과 장단점에 대해서 살펴볼게요. 일단은 전재수 의원과 이탄희 의원안은 이제 현행 선거제도하고 이제 공통점이 있는데 그 공통점은 무엇이냐? 비례대표 의원을 전국 수준에서 뽑는다는 거죠. 그래서 현행 선거제도와 마찬가지로 전국구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다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고 따라서 유권자는 한 표는 후보에게 한 표는 정당에게 행사하는 1인 2표제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선거구, 그러니까 상위 선거구와 하위 선거구로 나눠져 있는데 상위 선거구는 유권자들이 어, 비례대표 후보를 전국 수준에서 선발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하위 선거구는 현행 선거제도에서는 이제 소선거구 한 명을 뽑는 소선거구에서 단순 다수제로 후보를 선발하죠. 그러니까 가장 많이 득표한 후보가 당선되는 시스템이죠. 근데 이 전재수 이탄희 의원안과 현행 선거제도의 차이점은 하위 선거구에서 후보를 선발하는 방식이 다른 거죠. 현행 방식에서는 소선거구제, 근데 이 두 의원의 개정안에서는 중대 선거구제. 더 엄격하게 얘기하면 Single Non-Transferable Voting System, 그러니까 단기 비이양식 선거제도죠. 이 선거제도의 특징에 대해서는 이 전 시간에 자세하게 설명을 했는데 간략하게 얘기하면 유권자는 한 표를 행사해서 한 선거구에서 여러 명을 뽑는다고 얘기했었죠. 그래서 중대선거구라는 그 표현은 정확한 표현은 아니라고 얘기했죠. 왜냐하면 중대선거구에 권역별 개방형 명부 비례대표제도 중대선거구를 사용할 수 있고 이처럼 단기 비이양식 선거제도도 중대선거구를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엄격하게 얘기하면 이제 한국에서 언론이나 정치권에서 얘기하는 중대선거구라는 그런 표현보다 단기 비이양식 선거제도라는 표현이 더 정확하다고 얘기했었죠. 그래서 이 두 의원이 제안한 안에 단기 비양식 선거제도에서는 이제 4명에서 9명을 선발하는 제도, 그리고 뭐 농어촌, 그러니까 인구가 희박한 지역, 그런 시골 지역에서는 3명을 선발하는 그런 안이라고 볼 수 있죠. 그리고 두 의원안의 차이점은 전재수 의원안은 비례대표 의원을 현행 선거제도와 마찬가지로 47명을 뽑는데 이탄희 의원안의 경우에는 비례대표 의원을 77명으로 증가시켰죠. 그래서 30명 정도의 비례대표 의원의 수가 증가는 아니라고 얘기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명부는 폐쇄형 명부, 즉 유권자들이 비례대표 후보의 순위를 결정하는 게 아니라 정당에서 정한 순위에 따라서 비례대표 후보들의 당락이 결정되는 시스템이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면 이 두 의원안은 지역의원과 비례대표 의원으로 나뉘어지는데 지역구 의원의 경우 253명은 중대선거구 단기 비양식 선거제도를 통해서 뽑고 이 중대선거구는 이제 인구의 집중 정도 행정구역에 따라서 4명에서 9명까지 선발하고 그 다음에 농촌, 산촌, 어촌이 포함되어 있는 그런 지역에서는 3명 이하를 뽑을 수도 있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당선 기준은 중대선거구에서는 이제 득표 순으로 그러니까 1등부터 n명까지 만약에 한 선거에서 n명을 선발하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5명을 선발한다. 그럼 1등부터 5등까지 득표 순으로 선발하는 것이죠.
그리고 득표수가 동수일 경우에는 연장자가 선발되는 방식. 그리고 전지수 의원안은 47명을 비례대표 후보 비례대표 의원을 뽑고 이탄희 의원은 77명의 비례대표 의원을 선발하는 제도죠. 그리고 비례대표 후보들을 선발하는 선거구는 이제 전국구. 그 다음에 유권자는 비례대표 후보를 뽑기 위해서 1인 1표를 행사하고, 그런데 후보에게 투표하는 게 아니라 정당표를 행사하니까 자신들이 지지하는 정당에게 한 표를 행사하고, 그 정당들이 얻은 득표율에 따라서 이 비례대표 의석수가 결정되고, 그리고 각 정당이 얻은 비례대표 의석수에서 어떤 후보가 당선될 것인가는 정당이 제시한 후보의 순위에 따라서 결정되는 것이죠. 그리고 봉쇄 조항은 전국 수준에서 3% 이상을 득표한 정당, 그 다음에 또는 지역구 의석을 5개 이상 얻은 정당이 비례대표 의석을 가져갈 수 있게 된 거죠. 그 연동형 의석은 현행법과 동일하다. 그러니까 준연동형 선거제도니까 50%의 연동률을 적용해서 비례대표 의원 정수의 50%를 연동형 의석으로 배분하고 나머지 50%는 이제 병립형으로 배분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근데 한 정당이 조금 이따 살펴보겠지만 한 정당이 얻은 득표율에 비해서 더 많은 지역구 의석을 차지하게 되면 이 50대 50이라는 이 연동형 의석과 비례대표 의석의 비율이 깨지게 된다고 얘기했죠.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연동형 의석에 50%의 비례대표 의석이 배분되는 게 아니라 더 많은 의석이 배분될 수 있다고 얘기했었죠. 조금 있다가 예를 들어서 더 자세한 내용은 설명을 할게요. 명부유형은 폐쇄형, 그러니까 정당이 후보의 순위를 결정하고 이처럼 정당 추천 순위에 따라서 당락이 결정되는 시스템. 그 위성정당을 방지할 수 있는 그런 조항은 발견할 수 없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먼저 이 전재수 이탄희 의원안에서 어떻게 의석 배분을 하는가를 살펴보고 비례대표성이 어느 정도인지 분석을 해보면 지난번 총선의 결과와 비슷한 그런 결과가 초래됐다고 가정할 경우, 구체적으로 세 정당이 있는데 한 정당이 정당 득표율에 비해서 50%를 정당 투표를 했는데 그보다 많은 지역구, 그보다 더 높은 비율로 지역구에서 승리했을 경우 21대 총선에서 이제 민주당이 그랬죠. 그러니까 정당 득표율에 비해서 지역구 의석을 얻어간 그 비율이 훨씬 높게 나타났었죠. 그 다음에 이제 B 같은 경우에는 정당 득표율과 지역구 지역구 승률이 비슷한 경우, 그다음 정당 C는 정의당처럼 정당 득표율에 비해서 지역구는 하나도 얻지 못하는 경우, 이제 이와 같은 경우를 예로 생각해 보면 전재수 의원안의 경우에 먼저 연동형 의석수를 계산하면 연동형 의석 배분 방식 공식에 의하면 의원 정수 300명, 그 다음에 정당 득표율, 그 다음에 빼기 지역구 의석수 이렇게 한 다음에 이걸 이제 2로 나눈다고 하겠죠. 연동률 50%니까 그렇게 해서 이걸 계산하면 마이너스 15가 나오는데, 이럴 경우 이처럼 연동의석 배분 공식에서 음수가 나온 경우, 마이너스가 나온 경우에는 연동형 의석을 한 석도 배분하지 않는다고 얘기했죠. 0석. 그 다음에 정당 B의 연동형 의석을 계산해 보면 의원 정수 곱하기 정당 득표율 40% 빼기 지역구 의석수 나누기 2 해서 23.5인데 반올림해서 24석. 그 다음에 정당 C 같은 경우에는
의원 정수 곱하기 10% 정당 득표율, 그 다음에 지역구 의석을 한 석도 못 얻었으니까 0석을 빼서 2로 나누면 15석을 얻는다고 했죠. 그래서 이 세 정당이 얻은 연동형 의석수의 합은 0 더하기 24 더하기 15 해서 39석이 되는 거죠. 벌써 이 계산 결과를 보면 비례대표 의석수가 지금 47석인데 전주에서 의원안의 경우 47석의 50%가 연동형 의석으로 배분돼야 되는데, 그러니까 23.5석이죠. 23.5. 47 나누기 2는 23.5니까 이 정도만 연동형 의석으로 배분돼야 되는데 벌써 39석이 배분됐으니까 실제로 이 연동형이 적용되는 50% 규칙을 초과하는 의석 배분 결과가 나오게 된 거죠. 이처럼 이와 같은 결과가 나오는 이유는 어떤 특정 정당이 얻은 정당 득표율보다 지역구 승률이 더 높은 경우, 이 경우에는 A 정당은 정당 득표율 50%인데 지역구 승률은 전체 지역구에서 60% 지역구에서 승리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 이처럼 연동형 의석을 계산할 때 이제 마이너스가 나오게 되고, 이런 경우에는 연동형 의석 수가 50%, 그러니까 비례대표 의석의 50%를 50%가 배분돼야 되는데 그보다 더 높은 39석이 배분되게 되었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이제 병립형 의석은 어떻게 배분하느냐? 그러니까 전체 비례대표 의석이 47석인데 47석에서 이미 39석을 연동형 의석으로 배분했으니까 남은 비례대표 의석은 8석밖에 안 남았죠. 47석에서 39석을 빼면 이제 남은 이 8석을 가지고 이 세 정당이 날아가는 거죠. 이 8석을 배분할 때 이제 각 정당이 얻은 정당 득표율에 의해서 이 8석을 가져가는 거죠. 그러니까 47 빼기 39는 이게 바로 이제 8석이죠. 총 47석에서 39석을 뺀 나머지 이 8석을 정당 득표율에 의해서 가져가는 거죠. 8석에 50%, 4석, 8석에 40%, 3석. 그러니까 엄밀히 얘기하면 8 곱하기 40%는 48에 32, 3.2석인데 이 경우에는 58, 40 4석이고, 그 다음에 이 경우에는 8 곱하기 10 하니까 0.8이 되겠죠. 0.8. 근데 이제 헤어 알로케이션 방식이라는 걸 사용하는데 한국에서 헤어 방식에 의하면 먼저 정수에 의해서 의석을 배분하고, 이 경우에는 8 곱하기 50이 이제 4니까 정수가 4죠. 그러니까 4석을 배분하고, 그 다음에 이 경우에는 48에 32에서 3점인데 정수에 의해서 3석을 배분하고, 그 다음에 이 경우에는 8 곱하기 10%에서 0.8인데 정수 부분이 0이니까 정수에 의해서 한 석도 배분이 안 되죠. 그렇게 해서 의석을 배분할 경우에 정수 부분에 의한 의석이 여기는 4석, 여기는 3석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총 7석이 배분이 됐죠. 근데 배분해야 될 의석이 전체 의석수가 8석이니까 아직 한 석이 남아있죠. 그러니까 정당 A가 4석 가져가고 정당 B가 3석 가져가고 정당 C는 정수에 의해서 한 석도 못 가져갔기 때문에 8석 중에 7석만 배분됐죠. 그렇다면 나머지 한 석은 누구에게 주느냐? 이 나머지의 크기에 따라서, 그러니까 A 정당의 경우에 나머지는 4.0이었으니까 나머지는 이제 0이 되는 거죠. B 정당의 경우에 나머지는 3.2에서 0.2가 나머지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정당 C 경우에는 0.8에서 나머지가 0.8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나머지의 크기의 순서대로 자녀석, 남은 한 석을 배분해야 되니까 이 나머지가 가장 큰 정당 C가 이 한 석을 가져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의석 배분을 끝내면 정당 A는 지역구 의석 180석,
더하기 연동형 의석 0석 더하기 병립형 의석 4석 이렇게 해서 180석을 가져가게 되고 정당 B는 지역구 의석 73 플러스 연동형 24 플러스 병립형 3 이렇게 정당 C도 마찬가지로 지역구 그 다음에 연동형 그 다음에 병립형 이렇게 해서 16석을 가져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각 정당이 가져간 의석수가 전체 의석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계산해 보면 정당 A는 61.3%의 의석을 가져가게 되고 정당 B는 33.3%, 정당 C는 5.3%의 의석을 가져가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이탄희 의원안의 경우에 마찬가지 방식으로 이제 계산해 보면 이제 달라지는 거는 이탄희 의원안은 비례대표 의석이 77석이라는 사실, 77석이고 의원 정수가 이제 330으로 늘어났죠. 그러니까 이 공식에서 의원 정수가 300에서 330으로 늘어난다는 사실. 나머지는 이제 같은 방식으로 계산을 하면 이탄희 의원안의 경우에 연동형 의석이 정당 A에게 한 석도 배분되지 못하고, 왜냐하면 이 부분이 마이너스니까. 그 다음에 정당 B는 30석, 정당 C는 17석을 가져가게 돼서 연동형 의석이 47석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탄희 의원안의 경우에 비례대표 의석수가 77석인데 연동형 의석이 47석이니까 47석, 77석. 그래서 벌써 이게 50%가 넘는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러니까 연동률 50%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 역시 실제로 연동형 의석이 비례대표 의석 전체의 50%를 더 넘어서게 되는 거죠. 그 이유는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이처럼 특정 정당의 정당 득표율이 지역구 전체 의석에서 승리한 지역구 의석이 차지하는 비율, 즉 지역구 승률이 정당 득표율보다 더 크게 되면 이처럼 연동률 50%라는 기준을 깨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병립형 의석을 각 정당의 병립형 의석 수를 계산해 보면 전체 77석 비례대표 의석 77석에서 연동형 의석 47석을 빼게 되면 30석이 남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30석을 가지고 이제 세 정당이 자신들의 정당 득표율에 따라서 병립형 의석을 가져가야 되는 거죠. 여기가 이제 30석, 30 곱하기 50%, 15석. 이거 30 곱하기 40%는 12석, 30 곱하기 10% 3석. 이렇게 병립형 의석을 가져가게 되겠죠. 그래서 병립형 의석과 연동형 의석, 그 다음에 지역구 의석을 합하면 각 정당이 가져간 전체 의석 수를 계산할 수 있겠죠. 그렇게 계산하고 또 전체 의석 330석 중에 각 정당이 얻은 의석의 비율을 계산해 보면 정당 A는 59.1%의 의석을 차지하게 되고 정당 B는 34.8%, 정당 C는 6.1%의 의석을 차지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일단 군소정당이 자신이 득표한 정당 득표율에 비례해서 의석을 가져갔는가를 살펴보면 정당 C는 10%를 득표했기 때문에 완전히 비례대표적인 결과가 초래된다면 의석도 10%의 의석을 가져가야 되겠죠. 근데 전주에서 의원안의 경우에는 처럼 정당 C가 10%를 득표했음에도 불구하고 10%의 반절 정도 되는 5.3%의 의석만 가져가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이탄희 의원안의 경우에는 이보다는 조금 비례대표성이 향상되었죠. 그러니까 10%를 득표했는데 6.1%의 의석을 가져가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탄희 의원안이 전주에서 의원안에 비해서 비례대표성이 더 높다고 얘기할 수 있는데 그 이유는 비례대표 의석수를 증가시켜서 그런 거죠.
전주에서 의원하는 비례대표 의석수가 47석, 이탄이 의원하는 77석이 비례대표 의석이니까 당연히 이제 비례대표성이 증가하긴 하는데 그래도 아직까지 정당 C 같은 군소정당의 정당 득표율에 비교해서 각 정당이 가져간 의석의 비율을 이렇게 비교해 보면 완전한 비례대표성에 꽤 못 미친다라고 볼 수가 있죠. 이것 또 하나 이제 주목할 수 있는 거는 전재수 의원안의 경우에 정당 A, 그러니까 지역구 승률이 매우 높은 정당은 비례대표 의석이 수가 매우 적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러니까 그건 왜 그러냐면 연동형 의석을 하나도 확보할 수 없기 때문에, 그리고 연동형 의석을 전체 비례대표 의석에서 연동형 의석 수를 빼니까 이제 8석을 가지고 이 세 정당이 나눠 가져야 되는데 이 8석 중에서 50%를 정당 득표율을 기록해서 8석에 50%에서 4석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기껏해야 정당 A 같이 큰 정당은 비례대표 의석을 4석밖에 못 가져간다. 왜냐하면 연동형 의석을 하나도 못 가져가니까. 그러니까 정당 A는 정당 규모에 비해서 비례대표 의석을 덜 가져가게 되고, 따라서 비례대표 의석의 취지가 직능대표성인데 직능대표의 기능을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얘기할 수 있겠죠. 이에 반해서 이제 이탄희 의원안은 비례대표 의석수를 증가시켰기 때문에 연동형 의석을 한 석도 못 가져감에도 불구하고 병립형 의석을 통해서 비례대표 의석을 15석이나 확보할 수 있다는 걸 볼 수 있죠. 그래서 이탄희 의원안은 지역구의 강한 정당, 이 큰 정당도 어느 정도 이 비례대표 의석을 확보할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다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리고 비례대표성도 전재수 의원안에 비해서 더 증가하니까. 그런데 이제 단점은 국민들이 의원 정수를 늘리는 것을 이제 반대하는데 의원 정수가 30명이나 늘어난다는 그런 문제가 있고, 또 한 가지는 그 비례대표 의석수가 늘어날 뿐만 아니라 그 비례대표 후보들의 순위를 정당 지도부에서 정당 지도부의 측근들에게 수혜적으로 혜택을 줘서 정당 후보의 순위를 결정한다면, 그러니까 국민들이 직접 선발할 수 없는 후보들, 그러니까 정당이 후보의 순위를 결정해서 당선되는 후보들이 늘어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탄희 의원안은 전재수 의원안에 비해서 장점과 단점을 모두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죠. 지금까지 얘기한 분석한 내용을 가지고 이제 정리해서 설명을 하면, 전재수 의원안은 비례대표 의석 비율이 전체 의석의 15.6%에 불과하다. 그러니까 총 300석 중에 47석에 불과하기 때문에, 비례대표 의석수가 너무 작기 때문에 어떤 문제가 있냐면 연동형 의석 배분 단계에서 비례대표 의석 배분이 모두 끝나버릴 가능성이 있어요. 이 경우를 살펴보면, 이 경우는 이전에 살펴본 그 사례와 조금 다른 게, 정당 A가 지역구 의석이 더 높은 경우에요. 여기 지금 60%로 됐는데 이거 78%예요. 그 다음에 여기는 56 나누기 253 해서 22%.
그러니까 이전의 예에 비해서 이전의 예는 지역구 승률이 60%고 정당 득표율이 50%인데 이 경우에는 지역구 승률이 78%, 그 다음에 정당 득표율이 50%. 그러니까 이전의 예에 비해서 훨씬 더 지역구 승률이 높은 경우라고 할 수 있죠. 이런 경우에, 그러니까 지역구 승률이 정당 득표율에 비해서 더 높으면 높을수록 연동형 의석 배분 단계에서 비례대표 의석이 다 소진돼 버려서 더 이상 병립형 의석을 나눠줄 수 없게 돼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이 예를 들어서 살펴보니까 연동형 의석수를 계산해 보면 전체 의원 정수 300석 곱하기 50% 빼기 지역구 의석수에서 마찬가지로 여기서 이제 마이너스가 나오니까 연동형 의석은 한 석도 배분하지 않고 0석이 배분되고 정당 B도 마찬가지로 이 전과 같이 이제 계산을 해보면 32석, 정당 C는 15석을 얻게 돼요. 그러면 연동형 의석수의 합이 32석 더하기 15석 해서 47석이니까 비례대표 의석수 47석 중에 이 47석이 연동형 의석으로 다 배분돼 버리고 더 이상 병립형 의석으로 나눠줄 의석이 남아있지 않게 돼요. 그러니까 병립형 의석은 0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당 A는 연동형 의석도 한 석도 못 얻고 병립형 의석도 하나 석도 못 얻어서 비례대표 의석이 0석이 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탄희 의원안의 경우에는 비례대표 의석을 77석으로 늘렸기 때문에 전재수 의원안에 비해서는 그래도 병립형 의석으로 이 지역구에서 승률이 높은 정당이 가져갈 의석이 남아있게 돼요. 병립형 의석이 남아있게 되는 거예요. 계산을 해보면 의원 정수 330 곱하기 50% 빼기 지역구 의석수 나누기 마이너스가 나오니까 역시 0석. 마찬가지로 계산을 해보면 연동형 의석이 총 55석이 이렇게 배분되게 돼요. 그러면 이찬희 의원안은 비례대표 의석이 77석이니까 근데 이제 55석이 연동형 의석으로 배분됐으니까 아직까지 22석이 남아있게 되는 거죠. 병립형으로 나눠줄 의석 22석이 남아있으니까 이제 이 22석을 각 정당의 정당 득표율을 가지고 이렇게 배분하는 거예요. 22석에 50% 해서 11석, 또 22석에 40% 9석. 이렇게. 그러니까 전재수 의원안은 이탄희 의원안에 비해서 비례대표 의원의 수가 더 적기 때문에 의석을 배분할 때 연동형 의석 배분 단계에서 비례대표 의석 모두가 다 배분되어 버려서 더 이상 병립형 의석을 나눠줄 수 없게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가 있어요. 그거에 비해서 이탄희 의원은 더 많은 비례대표 의석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연동형 의석을 배분하고 또 남은 의석을 병립형 의석으로 나눠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은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전재수 의원안은 연동형 의석 배분 단계에서 비례대표 의석이 모두 배분이 되고 더 이상 나눠줄 병립형 의석이 없기 때문에 이 지역구에서 강한 큰 정당은 비례대표 의석을 한 석도 못 얻게 돼요. 따라서 직능 대표성, 그러니까 정당 A 같은 경우에 정당 득표율에 비해서 지역구 승률이 아주 높은 정당은 직능 대표성을 가질 수 없게 돼요. 그러니까 모든 의원이 지역구 의원으로만 채워지기 때문에 그리고 비례대표 의원은 한 석도 가져갈 수 없기 때문에 큰 정당일수록 그러니까 지역구 승률이 높은 정당이 이제 큰 정당이죠. 큰 정당일수록 비례대표 의석을 가져갈 수 없게 되고 따라서 직능 대표성을 발휘할 수 없게 되는 게
전재수 의원안의 특징이죠. 그래서 조금 전에 설명한 내용이 바로 이 내용이에요. 전재수 의원안은 비례대표 의석 비율이 너무 적기 때문에 연동형 의석 배분 단계에서 비례대표 의석이 다 소진되어 버려서 더 이상 큰 정당이 가져갈 비례대표 의석이 없게 돼요. 그래서 지역구에서 강한 정당일수록 비례대표 의석을 확보할 가능성이 낮아지고 따라서 직능 대표성의 가능성이 낮아진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죠. 물론 뭐 지금 어차피 뭐 비례대표 의석을 직능 대표로 뽑는 것도 아니죠. 그러니까 지금은 각 정당의 이제 지도부 측근들 을 중심으로 특히 뭐 법조인들을 중심으로 비례대표 후보를 뽑기 때문에 어차피 뭐 비례대표 의석이 원래 취지는 직능 대표성을 확보하려는 게 원래 취지인데 지금 그 취지에 따라서 비례대표 후보를 공천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어차피 지금 단계에서도 직능 대표성이 많이 약화됐지만 이 전재수 의원안은 아예 비례대표 의원을 지역구에서 강한 정당이 확보할 수조차도 없는 그런 가능성이 있는 방안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 군소정당은 득표율의 2분의 1 정도의 의석을 확보한다. 아까 군소정당 C는 10% 득표했는데 군소정당 C가 가져간 의석은 전체 의석의 5% 정도니까 정당 득표율에 비해서 한 절반 정도의 의석을 가져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탄희 의원은 이제 상대적으로 이제 비례대표 의석 비율을 증가시켰기 때문에 비례대표 의석 일부가 병립형 의석으로 배분될 가능성이 이제 높아지게 되는 거죠. 따라서 지역구에서 강한 정당도 이제 병립형 의석을 가져갈 수 있게 되지만 또 달리 얘기하면 연동형 의석으로 배분되는 연동형 의석을 통해 배분되는 의석수에 비해서 병립형 의석을 통해서 배분되는 의석수가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달리 얘기하면 연동형 의석 비율보다 병립형 의석 비율이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비례대표성은 떨어지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연동형 의석은 각 정당이 얻은 정당 득표율을 기준해서 전체 의석을 배분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연동형 의석은 상당히 높은 수준의 의석 배분이 이루어지는데 이제 병립형 의석은 연동형 의석을 배분하고 남은 잔여석을 정당 득표율로 배분하기 때문에 비례대표성이 낮은 의석 배분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따라서 병립형 의석으로 배분되는 의석수가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비례성 제고 효과가 약해진다고 볼 수 있죠. 그래서 두 안 모두 4인에서 9인을 선발한 중대선거구를 제안했죠. 그러니까 소선거구 대신 중대선거구로 지역구 후보를 뽑는데 근데 이 정도 선발하는 중대선거구는 일본에서 이제 채택했었는데 일본에서는 오히려 그러니까 다당 체제가 만들어지는 그 효과보다 기존의 양당 체제를 견고하게 하는 또 심지어 자민당이라는 일당의 독점 체제를 강화시키는 그런 요인으로 중대선거구가 지적되기도 했었어요. 그래서 이 정도 크기의 단기 비양식 선거제도를 도입한다고 해서 기존의 양당 체제를 와해시킬 수 있는가? 그건 아니다. 그 이유는 조금 이따가 설명할 테지만 이 단기 비양식 선거제도에서는 후보의 표를 같은 정당 후보의 표를 얼마만큼 골고루 분산시키는가 그리고 얼마만큼 효과적으로 전략적인 공천을 하는가에 따라서 선거 결과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그와 같은 전략적인 공천과 효과적인 표 분산을 할 수 있는 큰 정당에게
유리한 그런 선거제도로 볼 수 있죠. 그래서 이 중대선거구, 단기 비양식 중대선거구가 군소정당에게 의석을 확보할 수 있게 하는 그런 효과가 있을 것인가? 상당히 음, 긍정적이라고 보기 어렵고 부정적인 그런 가능성을 생각해 볼 수 있죠. 그 다음에 대표성 증진 효과. 근데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이제 폐쇄형 명부를 사용하기 때문에 어, 이 후보를 공천하는 정당 지도부, 그 다음에 후보의 순위를 결정하는 정당 지도부 측근들 또는 이제 그들에게 충성하는 사람들이 높은 순위를 받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대표성 증진 효과는 발견되지 않는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폐쇄형 명부를 바꾸지 않는 한, 또 폐쇄형 명부를 사용한다고 하더라도 민주적인 방식으로 후보의 순위를 결정하지 않는 한 기존 선거제도와 마찬가지로 법조인이나 아니면 뭐 관료 출신 아니면 뭐 교수 출신 그런 정치 엘리트 기득권 집단들이 비례대표 의석을 확보하는 그런 결과가 마찬가지로 초래될 것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이탄희 의원안의 경우 이제 비례대표 의원을 더 늘렸기 때문에 원래 비례대표 의석의 취지대로 직능 대표성을 증가시킬 수 있는 그런 효과는 있으나 그런데 이 폐쇄형 명부를 통해서 정치 엘리트를 충원하는 이 관행을 계속 유지한다면 비례대표 의석을 늘리니까 오히려 정당 지도부 측근의 정치 엘리트들의 수만 증가하는 그런 효과가 있겠죠. 그래서 이처럼 비례대표 의원 수를 늘릴 때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유권자들의 의견이 후보들의 순위에 반영될 수 있는 뭐 개방형 명부 또는 부분 개방형 명부를 사용하거나 아니면 폐쇄형 명부를 사용하더라도 정당 개혁을 통해서 시스템을 통해서 상향식으로 후보의 순위를 결정할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이 마련되지 않으면 이 비례대표 의석을 늘리는 게 대표성을 증진하는 그런 효과와 반대로 오히려 대표성을 악화시키는 그런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대표성 대신에 의원 수만 증가시키는 부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또 한 가지 선거제도 개혁의 중요한 목표 중에 하나인 지역 집중적인 의석 배분 완화 효과, 그 다음에 지역주의 투표 약화 효과가 있는가? 8인 이상의 을 선발하는 중대선거구의 경우 실효적인 봉쇄 조항이라는 개념이 있는데 실효적 봉쇄 조항 그러니까 법적인 봉쇄 조항이라는 거는 이제 법으로 어떤 정당이 의석을 확보하기에 필요한 최소 득표율을 정해놓은 것이죠. 한국에는 법적인 봉쇄 조항이 전국 수준에서 3%를 득표해야지 비례대표 의석을 가져갈 수 있죠. 근데 그처럼 법적인 봉쇄 조항을 정하지 않아도 지역구의 크기에 따라서 그러니까 이 선거구의 의원 정수에 따라서 실질적으로 작동할 수 있는 봉쇄 조항이 설치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소선거구에서는 한 명만 뽑으니까 한 명을 선발하는 그런 선거 제도에서는 한 40에서 50% 정도의 득표를 해야지만 의석을 확보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소선구에서 굳이 법적인 봉쇄 조항을 설치할 필요가 없는 거죠. 법적인 봉쇄 조항을 설치하지 않아도 실효적으로 4, 50%의 득표를 해야지만 의석을 가져갈 수 있으니까 그게 바로 실효적인 봉쇄 조항이라는 개념인데 이 실효적인 봉쇄 조항을 계산하는 방식이 있어요. 그 레이파트 교수가 제안한 방식에 의하면 실효적인 봉쇄 조항은
이렇게. 어떻게 되냐? 선거구 크기 또는 선거구 의원 정수, 플러스 1, 그 다음에 50% 더하기 2 곱하기 선거구의 의원 정수 이렇게. 그래서 예를 들어서 8인을 선발한다. 한 선거구에서 8인을 선발한 경우 의원 정수가 8이니까 여기다가 8을 대입해서 8 더하기 1이 분모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50% 나누기 9, 그 다음에 더하기 2 곱하기 8. 분모가 여기는 2 곱하기 8이 되고 분자가 50%가 돼서 이걸 계산하면 약 9% 정도가 계산돼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이 공식은 이제 비례대표제로 후보를 뽑을 때 해당되는 경우인데, 근데 이제 단기 비양식 중대선거구에서는 같은 정당의 한 후보가 표를 집중해서 얻게 되면은 같은 정당의 다른 후보도 의석을 얻을 수 없게 되는 그런 이상한 결과가 초래되기 때문에 이와 같은 실효정당 실효적 봉쇄 조항이라는 공식을 사용하기는 해당이 안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와 같은 어, 가능성, 그러니까 같은 정당의 한 후보가 표를 집중적으로 가져갈 가능성을 이제 배제하고 배제해서 우리가 이 공식을 적용한다면, 그렇다면 중대선거구에서 8인 정도를 선발하면 9% 정도는 확보해야지 한석을 가져갈 수가 있어요. 근데 호남의 경우에 예를 들어서 7인 이하의 7인 이하를 선발하는 선거구를 채택했을 경우에는, 그러니까 만약에 7인이라고 했을 때는 이제 7을 여기다 대입을 하면 약 10% 정도가 봉쇄 조항이 설치가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7인 선거구에서는 영남 정당 후보가 10% 정도 이상을 얻어야지 한석을 가져갈 수가 있어요. 근데 지금 물론 이제 소선거구제이긴 하지만 영남 소선거구에서 영남 후보들이 얻은 득표율의 평균이 10%를 넘지 못하죠. 그렇기 때문에 물론 이제 중대선거구를 채택하게 되면 이 소선거구에 비해서 영남 정당 후보에게 호남에서도 더 많은 표를 던지겠죠. 호남 유권자들이. 그렇기 때문에 이 소선거구에서 영남 정당 후보들이 얻은 득표율보다는 중대선거구에서 영남 정당 후보들이 더 많은 득표를 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10% 이상을 득표하지 못하면 7인을 선발하는 중대선거구에서 한석도 못 얻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 호남 지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인구 밀집 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이 선거구의 의원 정수가 7인을 넘기지 못할 가능성이 높죠. 그러니까 호남에서의 선거구가 이제 7인보다 더 작다면, 더 적은 수를 뽑는다면 영남 정당 후보는 더 높은 득표를 해야 되고, 따라서 영남 정당 후보에게 돌아갈 의석이 없게 될 가능성도 있다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지역 집중적인 의석 배분 완화 효과는 그렇게 크지 않을 것이다. 물론 이제 영남 지역에서 민주당 후보들이 의석을 가져갈 가능성은 증가하는데, 호남에서 영남 정당 후보들이 의석을 가져갈 가능성은 그렇게 높지 않다라고 보여져요. 그 다음에 정책 대결을 촉진하기 위한 제도적인 장치가 마련되지 않아 지역주의 투표 약화 가능성이 낮다. 그러니까 지역주의 투표라는 거는 유권자들이 투표를 할 때 지역적인 혜택이나 지역 감정, 뭐 지역 정체성에 의해서 투표를 하는 게 지역주의 투표인데, 단지 선거 크기를 늘린다고 해서 이 지역주의 투표
행태가 변하지 않을 것이라고 얘기했죠. 그러니까 선거구 크기를 늘리고 비례대표성을 높이면 그러니까 지역 집중적인 의석 배분을 완화시킬 수 있는데 지역주의 투표라는 투표 행태를 약화시키는 그 효과는 일어나지 않는다고 얘기했죠. 왜냐하면 비례대표성이 높은 비례대표 선거 제도에서도 유권자들이 투표를 할 때 자신의 지역 정당 후보에게 가능한 한 더 많은 지지를 보내면 더 많은 의석을 얻게 되고 지역 정당이 따라서 지역적인 혜택을 얻을 수 있다고 기대하기 때문에 지역주의 투표 행태는 비례대표성이 높아진다고 해서 그 행태가 없어지는 건 아니라고 얘기했죠. 더군다나 아, 중대선거구 같은 경우에는 정책 대결 촉진 효과가 가장 낮은 선거제도예요. 왜냐하면 중대선거구에서는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같은 정당 후보들이 서로 경쟁하기 때문에 근데 같은 정당 후보들은 이념 성향이나 정책 성향이 다 비슷하죠. 그러니까 서로 경쟁하기 위해서는 서로로부터 자신을 차별화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념과 정책이 같은데 서로로부터 차별화하기 위해서는 개인의 특성에 더 집중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정책적인 차별, 이념적인 차별이 없게 되기 때문에 같은 정당 후보들이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어떤 개인적인 역량이나 아니면 뭐 그 밖에 어떤 개인적인 특성을 더 강조하게 되고 따라서 정책 대결을 가장 약화시키는 선거제도예요. 그리고 개인표를 가장 강화시키는 선거제도가 소위 단기 비이양식 선거제도예요. 그렇기 때문에 정책 대결을 강화시켜서 지역주의 투표 행태를 약화시켜야 되는데 정책 대결 촉진 효과가 가장 낮은 선거제도이기 때문에 지역주의 투표의 약화 가능성 역시 낮다고 볼 수 있죠. 그다음에 같은 정당 후보끼리 경쟁하고 또 표의 분산 및 전략적인 공천이 당락에 매우 중요하다.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같은 정당의 한 후보가 표를 다 흡수해버리면 같은 정당이 다른 후보를 떨어뜨리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같은 정당의 후보들이 표를 골고루 나눠 가져야지 가능한 한 더 많은 후보들이 당선될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 표의 분산을 위해서 중대선거구 안에 이제 특정 지역 또는 특정 집단들이 서로 중첩되지 않도록 서로 다른 그런 집단을 관리를 해야 된다고 얘기했었죠. 중대선거구에서는. 그러니까 지지가 중첩되면은 이 표의 효과적인 분산이 어렵기 때문에 같은 정당의 후보들은 서로 다른 집단과 그리고 서로 다른 그런 지역을 맡아서 표의 중첩을 방지하는 게 선거 승리에 굉장히 중요한 관건이라고 얘기했고 또 정당의 입장에서도 표가 같은 정당 후보들의 표가 지지가 서로 중첩되지 않도록 효과적으로 전략적인 공천을 해야 된다. 이런 것들이 후보들의 당락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여론의 향방뿐만 아니라 얼마만큼 표를 효과적으로 분산시키고 전략적으로 공천하는가가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좋지 않은 선거제도다. 좋은 선거제도는 민심이 투명하게 반영되는 선거제도인데 이 중대선거구, 단기 비양식 중대선거구는 여론의 향방뿐 아니라 민심뿐만 아니라 이 정당의 전략적인 공천, 표의 분산에 따라서 선거 결과가 달라지기 때문에 좋지 않은 선거제도라는 것이죠. 그리고 일본에서는 바로 이 단기 위양식 중대선거구 제도 때문에 돈 정치와 파벌 정치가 촉진되었다라는 그런 논문들이 여러 편 발표되었어요. 그러니까 이 표를 골고루 분산하기 위해서는 자신들이 맡은 그런 이익 집단들이나 아니면 뭐 지역 집단들 또는 코엔카이 소셜 네트워크 코엔카이 소셜 네트워크를 형성시켜서 그 소셜 네트워크에 있는 그런 집단들에게
여러 가지 다양한 형태의 후원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코어앤가이에 예를 들어서 뭐 여러 가지 동호회, 뭐 스모 레슬링 단체나 아니면 여성의 경우 뭐 꽃꽂이 단체, 그리고 이제 한국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운동 동호회들이 있죠. 그런 동호회 의원들이 다니면서 경조사가 있을 때마다 후원을 해주고, 어, 그리고 이제 그 후원을 받은 집단은 선거 때 표로 보답을 하는 것이죠. 또는 정치 자금을 통해서 보답을 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이 중대선거구의 여러 의원들이 자신들이 맡은 이 코엔가이에 있는 이런 다양한 지역 집단들 또는 이익 집단들을 집중적으로 공략하는 그런 행태가 발생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돈 정치 또 이제 파벌 정치가 촉진된다는 것이죠. 종합적으로 평가해 보면은 현행 선거제도의 단점의 개선 효과는 뭐 별로 없다. 현행 선거제도의 단점이란 거는 가장 중요한 거는 의원들이 대의 기능을 수행하지 않고 자신들의 어떤 개인적인 특징 또는 유인가치 중심의 선거 경쟁, 그리고 정책 대결을 피하는 그런 선거 경쟁, 그리고 또 지역주의 투표를 유도하는 그런 선거 경쟁, 또 지역 집중적인 의석 배분, 이런 것들을 이제 개선하는 효과가 별로 없다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위성정당의 출현 가능성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 그리고 후보의 개인표 추구 동기를 오히려 강화시킨다. 그 다음에 그렇기 때문에 일단 가장 중요한 거는 소선거구제보다 더 단점이 많다고 지적되고 있는 중대선거구제, 단기 비양시 중대선거구를 도입해서 현행 선거제도보다 더 나은 개정안이라 보기는 어렵다는 거죠. 부정적인 측면이 더 많다. 그래서 조금 전에 뭐 이미 얘기를 했지만 더 디테일하게 이 중대선거구의 문제에 대해서 여러분이 알고 싶으면 이 유튜브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의원수 증가 문제, 이탄희 의원안은 의원수를 30명 증가시키는 그런 개정안인데, 국민들은 지금 현행 국회의원 정수를 유지하거나 또 심지어 줄이는 그런 여론이 압도적으로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의원수 증가에 반대하는 여론을 극복하는 문제가 있게 되겠죠. 물론 의원수를 늘림으로 해서 비례대표성이 향상되고, 그 다음에 지역구에서 강한 정당도 비례대표 의석을 가져갈 수 있게 되고, 또 직능 대표성을 증가시킬 수 있다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긴 하지만, 그러나 이제 그와 같은 긍정적인 측면은 비례대표 후보의 순위를 결정할 때 민주적인 방식으로 직능 대표를 공천하고 그들이 높은 순위를 받아서 직능 대표들이 또는 뭐 다양한 시민사회의 계층, 그 다음에 세대 집단들이 의회에 진입할 수 있는 그런 정당 개혁이 있지 않는 한 기존의 폐쇄형 명부에 의해서 정당 지도부 측근들, 정치 엘리트들이 의회에 진입하는 그런 시스템에서는 비례대표 의원을 증가시키는 게 더 부정적인 효과가 더 높다고 볼 수 있겠죠. 그 다음에 그래서 종합적으로 전재수 이탄희 의원안 이렇게 이 의원안의 특징들을 정리하면 비례성 향상 효과가 높지는 않다. 그러니까 10%를 득표한 정당이 이 정도의 의석을 가져가니까. 그 다음에 의석의 지역 분산 효과는 전국구에서 비례대표 후보들을 공천하고 또 선발하는데, 이 공천 방식이 예를 들어서 영남 정당의 경우에 호남 후보들을 공천하고, 또 호남 정당의 경우 영남 후보들을 비례대표 후보로 공천하고 높은 순위에 배치하지 않는 한 의석의 지역 분산 효과는 크지 않을 것이다. 지역주의 약화 효과도 크지 않고, 조금 전에 설명했듯이 그 다음에 대표성 증진 요소, 정책 경쟁 촉진 요소, 대기능 촉진 요소는 미비하거나 또는 개인표를 심화시키는 이 단기 비양식 선거제도 때문에 오히려 정책 경쟁을 약화시킬 가능성이 높다.
후보의 개인기에 의존해서 선거를 치를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그 다음에 또 위성정당의 창당 가능성 때문에 민의가 왜곡될 수 있다. 위성정당을 창당하는 정당은 더 유리한 선거제도죠. 그렇기 때문에 가장 선거제도의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는 여론이 또 민심이 선거 결과에 그대로 반영돼야 되는데, 그 민심을 왜곡할 수 있는 게 바로 단기 비양식 선거제도란 요소와 위성정당 창당 가능성이 있는 준연동형 선거제도 요소, 이 두 가지를 모두 가지고 있기 때문에 민의를 왜곡할 수 있는 요소가 가장 많은 선거제도가 바로 전재수 이탄희 의원 아니에요. 단점, 장점은 뭐 이렇게 거의 장점이 없는 제도라고 생각이 돼요. 특히 폐쇄형 명부를 해서 정당 지도부의 측근들이 높은 순위를 받는 현행의 그런 관행이 유지된다면 비례대표 의석수를 늘리는 것은 오히려 단점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단점은 이와 같은 민의 왜곡 요소를 가지고 있고, 비례대표 의석 수가 소수이기 때문에 어, 비례대표성이 충분히 높지 않다. 근데 이제 비례대표 의석수를 늘린다고 해서 또 이게 이런 대표성 증진에 도움이 되느냐? 아까 얘기했듯이 이 폐쇄형 명부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비례대표 의석수를 늘린다고 해서 이 대표성이 증진되는 건 아니라고 얘기했죠. 뭐 개선 방향은 특별히 개선하기보다는 그냥 이 선거제도 자체를 이 개정안 자체가 너무나 부정적인 요소가 많기 때문에 가장 기본적인 이 중대선거구를 폐지해야 되고, 또 위성정당 창당이 가능한 준연동형을 폐지해야 되기 때문에 이 둘을 폐지하면 이 선거제도 자체가 의미가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개선 방향은 그냥 이 제도는 폐기하는 게 낫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은 이제 다음 시간에 김영배 민형배 의원안에 대해서 설명을 할게요. 고맙습니다.